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에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제국이라고 해도 일단 우리 우선 이 단어 들어가기 전에 제국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국이란 자, 제국 우리 단어의 뜻만 봤을 때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지? 첫 번째 우리 일반적인 뜻은 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네, 한자로 쓸 때는 황제 제자가 들어가서 제국이 되는 거고, 우리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니? 엠파이어라고 하죠. 엠파이어. 그러면은 영어로 황제가 뭐였어? 엠페러지, 엠페러. 그러니까 엠페러가 지배하는 나라 해가지고 엠파이어인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할 때는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딱 지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제국은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뭐냐면은 이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을 때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나라. 다른 민족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나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민족을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하게 대할까? 약간 차별적으로 대할까? 약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상 매체,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로 나오니? 대부분 나쁜 놈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아마 영화 역사상 제일 유명한 제국이라고 치면은 너희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다스베이더 나오는 그 제국이 그냥 거기 나라 이름 그냥 제국이란 말이야. 제국. 나쁜 놈들이거든. 왜 근데 제국이 나쁜 이미지가 붙었을까? 권력을 너무 나누면서. 자, 이 지배를 받는 얘네 민족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뭔가 똑같이 대한다고 쳐도 은근히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할까? 주로 옛날의 나라들은 어떻게 통치했냐면은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군대나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탄압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제국이라고 하면은 군사적인 건 아니라 우리 문화적으로 이 발달된 문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우리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로마. 우리 로마. 애초에 서양에서의 제국이라는 단어, 이 엠파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로마였어. 그 다음에 몽골. 오스만. 일단 중국.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보면 지금도 우리 다민족 국가잖아. 여러 민족이 있잖아. 중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또 오스만. 오스만. 그치. 오, 똑똑해. 오스만.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페르시아. 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최근으로 보면은 전성기 때 영국,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미국 같이 다른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던 나라들도 이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특징, 주로 일반적으로 어떨까? 일반적으로 일단 그치, 영토가 넓죠. 영토가 넓고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들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이 등장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울 단원에 등장을 하게 돼요. 세계에서 그럼 처음으로 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등장한 건 어떤 지역이었을까? 역시 문명이 제일 처음 등장한 지역이었을 거야.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가 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지역까지 통치를 했어.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를 통일. 그러면 이 아시리아가 기존에 있던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넓은 영토를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자, 아시리아는 이 시대에 철제 무기를 사용을 해요. 자, 우리 청동기를 사용할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 조금 일어났을까? 별로 없었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저도 있기요. 청동기는 그치 귀해. 그리고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이랑 석기를 가진 사람들이랑 싸울까? 한번 싸워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싸운단 말이야. 근데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철은 청동보다 훨씬 많아.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 석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철기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너랑 나랑 무기가 같아. 그러면은 한번 싸워서 졌어도 또 덤빌 수 있지. 그래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 전술이 중요하게 돼. 근데 이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을 했어. 우수한 철제 무기랑 전술. 어떤 전술을 사용했냐면은 일단 옛날에 가장 빨랐던 거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말.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 싸우기가 어려웠어. 왜냐면 이 말 두 손 놓고 하면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 말 타고 싸우진 않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전차로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동력이 뛰어나겠고 그 다음에 양손이 자유롭잖아. 여기서 이 말을 움직이는 마부가 따로 있을 거고 뒤에 있는 애들이 싸우는 거니까 기동력이 훨씬 뛰어났을 거야. 또 한 가지 더. 마부 죽으면 어떡해요? 마부를 쏴서 맞출 정도의 명사수가 있으면 그냥 죽어야지. 불쌍해.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말을 타고 싸울 때도 말 위에서 말을 쏘면 죽으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은 또 어떤 전술을 세웠냐면은 이 전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딱 한 번 싸울 정도의 식량만 가지고 갔어. 그래서 싸우다 졌어. 그럼 다시 자기네 지역까지 후퇴를 해. 근데 아시리아는 식량을 많이 가지고 간 다음에 한 번 싸워서 졌어. 그러면 근처로 후퇴한 다음에 근처에다가 기지를 설치해서 다시 얼마 후에 또 공격을 했어. 이렇게 병참 기지라는 걸 건설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이 방어하는 쪽이 처음 몇 번은 막을 수 있더라도 그 다음에는 못 막은 거지. 자, 이렇게 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 군사력으로 통치한 통일한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지역을 통치할 때 일단 자기 말 안 듣는 놈들 가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 자, 여러 마을이 있으면 마을 하나를 그냥 전멸시켜.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쫄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나라야. 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피정복민에게 피정복민 정복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피정복민에게 가혹한 통치. 가혹한 통치. 자, 이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반란? 그치, 지방 반란이 일어나죠. 물론 처음에 한두 개의 반란 정도는 진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은 모든 걸 진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군데서 일어났던 지방 반란으로 멸망. 그래서 정작 아시리아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 넓은 영토를 기껏해야 60몇 년밖에 유지를 못했대. 자, 이렇게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를 연결한 이 지역에는 또다시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 자, 그런데 이 여러 생긴 나라들 중에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을 통일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요. 앞에 붙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 거는 이 페르시아 이후에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딴 나라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그 나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이 당시 왕의 성을 붙인 거야.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근데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계속 페르시아라고만 할게요.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은 자칭 킹 오브 킹, 왕중왕이라고 불렀던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를 건국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했어. 그리고 이 키루스 2세에 이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너희들이, 우리 남학생들이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 이순신.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 바로 다리우스. 다리우스 1세라고 해요. 다리우스 1세.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왕의 이름에 뒤에 2세, 1세라는 표현이 붙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2세, 1세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프랑스에 배울 때 보면은 루이 16세까지 나와. 자식 아니에요. 자, 이들은 비슷하긴 한데 혈연 관계는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영국 전성기 때 왕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지금 영국 왕이 엘리자베스 2세거든. 거의 500년 차이 나. 그럼 자식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쵸? 이름이 같을 경우예요. 서양에는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 이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 프랑스는 뭐 루이, 샤를 이런 이름이 많았으니까 뭐 샤를이라는 이름을 가진 10번째 왕,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 15번째 왕,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붙였대. 이 나중에 우리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몇 세 많이 나올 거거든.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을 가진 몇 번째 왕이구나. 나라나 혈연 관계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는 요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요 서아시아 지역에다가 다시 이집트까지 지배를 해.
서아시아에서 이집트 정복,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인더스강까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가장 넓었을 때의 왕이야. 이 다리우스는 그 전에 아시리아가 왜 망했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네들처럼 하지 않아야 나라를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 군사력. 군사력은 근데 당연히 있어. 화폐.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질감이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해야 될 거야. 그래서 다리우스는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을 해요. 이거를 왕의 길이라고 불러. 그리고 영토가 워낙에 넓으니까 이거를 나 혼자서 다 통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다리우스는 지방에다가 자기 대신 통치할 사람을 임명해서 보냈어. 지방에 총독을 파견. 하지만 얘한테 많은 권력을 주면은 얘가 권력을 키워서 반란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도 보냈어요. 감찰관을 보내. 감시를 했는데, 자, 이 감찰관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을 대신해서 보고 듣고 온다라고 해서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귀라고 했대. 자,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또 확립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을 최초로 통일을 했어. 화폐. 이 돈을 사용하는 돈을 통일을 했고요. 또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지역마다 달랐어.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미터 아니면은 뭐 야드, 뭐 헤일 이런 식으로 이 길이 재는 단위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이것을 다리우스 1세는 이 페르시아 전체에서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를 통일을 시켰어. 이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때의 이러한 업적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었대.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도 지방 사람,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이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본받는 어떤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 요런 정책을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요 정복당한 사람들, 피정복민에게 관대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종교, 문화 등을 인정을 해줘. 자, 너희가 믿는 신, 마음껏 믿어. 너희의 말, 너희의 풍습 마음껏 사용해. 대신 세금만 잘 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한테 지배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알아서 잘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는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가 자기네들을 보호해주니까 돈만 잘 바치면은 우리의 생활이 계속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크게 나쁠 게 없는.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어. 자, 하지만 페르시아는 좀 약간 욕심을 부렸던 점이 있었는데,
이 이후 이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번엔 어디로 공격을 했냐면은 그리스를 공격을 했어. 근데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패배를 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 자, 우리 이 전쟁에 대해서는 그리스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물론 군사력은 페르시아가 월등하게 뛰어났지만 그리스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해. 자,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니 뭐 저 그리스 저 조그만 저런 나라 굳이 해서 내버려 뒀어. 근데 내버려 둔 그리스에서 돌연변이가 한 명 등장을 한 거지. 네,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그 군대를 이끌고 그대로 페르시아로 공격을 해서 결국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가 전사를 하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돼.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은 잘했지만 이 넓은 영토를 통치는 못했었고요. 또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는 이 부하들끼리 나라들을 나누어 가져가지고 유지하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 쪽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땅이 중심지였던 나라야. 지금의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페르시아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대.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들었었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